저는 현재 양산에 거주 중인 30대의 여자입니다. 평소엔 이따금 들었던 사연 채널이지만 요즘은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꽤나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부모님과 함께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말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제가 거기에 발을 하나 더 얹은 셈이네요. 영화 기생충 아시죠?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는 기생충이라는 말을 인간화시킨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집에 빌붙어서는 재산이며 이것저것 다 탐하려고 했던 그 인간. 저는 그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결국엔 이혼을 할 때도 재산 가지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싹부터 그런 놈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만났던 인간 이하의 인간 쓰레기 같은 그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 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제 사업을 일찍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했던 것 같아요. 1인 베이커리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베이커리 샵이지 음료도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되었던 것 같네요.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가게는 꽤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베이커리 샵이나 소품샵 카페가 밀집해 있는 디저트를 먹기 위한 동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들끼리 친해져서 개모임도 하고는 했어요. 제가 바로 그곳에서 그 망할 인간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어머, 여기 사장 모임에 처음 오신 사장님이신가 보다. 저는 옆에서 해산물 레스토랑 하고 있고 여기는 저기 건너편 베이커리샵 운영 중이신 이수영 사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펍을 운영하고 있는 안재표입니다. 아우, 정말요? 그럼 안 사장님은 여기에서 결혼해서 정착하신 거예요? 아니면 싱글? 애인 있어요? 아니요. 현재는 싱글입니다. 몇 년 전에 헤어지고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잘됐다. 여기 우리 이 사장님도 솔로예요. 우리 멤버들 중에 유일한 솔로 2명이니까 어떻게 둘이서 잘들 좀 해봐요. 저는 베이커리 샵을 운영한 지 이미 5년 차에 접어들어 있었고 남편은 그 당시 막 가게를 오픈한 상태였죠. 개업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옆라인 사장 언니가 남편과 제 사이에서 다리를 놔줬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말수도 적고 반응이 없어서 저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고수더군요. 살짝 여지를 주고 곁을 내주면서 은근히 스며들게 다가오더라고요. 친해지고 나서의 남편은 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생각보다 낙천적이고 마초적인 기질도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더군요. 연애 시절에는 그 모습이 참 멋지고 좋았어요.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대형 먼지가 씌인 거였죠. 그렇게 내 눈에 뭐가 씌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자기야, 신혼집 따로 구할 거 없이 가게랑 가까운 내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혼수도 간략하게 하기로 하자.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굳이 마음 불편하게 무리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만 괜찮으면 그냥 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했으면 좋겠어.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식이 너무 좋았던 터라 소중한 내 남편 사업 초기에 얼마나 자금적으로 힘든지 빤히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결혼 비용을 줄이고 실속 있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첫인사 드리고 식사하는 상견례에서 양가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잘 생각했다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결혼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둘 다 일이 바빠서 여행 한번 가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복의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 정도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임신 극초기 증상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 일단은 산부인과 먼저 가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하고 나서 정확히 알던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배가 그렇게 아플 리가 있겠어? 어느 날부터인지 몇 주간 계속 아랫배가 아프고 약간의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산부인과에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임신이 된 건 아닐까 하며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병원을 갔었죠. 병원에서 들은 건 임신 소식이 아닌 자궁경부암이 될 수도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BV의 감염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자궁경부암 증세도 의심이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군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고 여성암 중에 꽤 높은 비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세포 검사와 촬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했습니다. 결과는 자궁경부암 초기로 판명이 났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남편 때문인 거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선 남편에게 얘기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초기라서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셔.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 당신한테서 옮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때문에 걸린 것 같다고. 당신 솔직히 얘기해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암 걸린 것 같다니. 당신이랑 전에 만나는 남자들도 있는데 나한테 덮어씌워? 나 지금 당신 병원 다녀온 거 얘기 듣고 가게도 일찍 마감하고 들어온 거야. 당신 생각해서 불이 나게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할 말이야. 나 당신이랑 연애 전에 5년 동안 누구 만난 적도 없고 당신이랑 연애, 결혼 생활한 거 몇 년이나 지났어. 넘었어. 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원인이 당신 한 명뿐인데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 당신도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당신이야말로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잠복기가 10년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의사 선생님도 남편분 검사해보라 하더라. 남자한테도 이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대. 됐어,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여자랑 함부로 만난 적 없어. 내가 왜 검사받아야 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받으라고. 왜? 혹시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볼수록 더 확실해졌죠. 남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제가 옮은 것 같았어요. 역시나 남편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제가 자궁경부암 걸린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사실 당신 만나기 전에 나이트 가서 급 만남했다가 성병 걸린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치료하고 다 나았어. 이럴 줄 몰랐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내가 당신 때문에 암 걸린 것 같다고 뭐라 할 때는 깨끗한 척하더니 분명 뭔가 캥기는 게 있는데 불리할까봐 입 딱 닫고 있었던 거네. 도대체 어떤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기에 병까지 걸려? 진짜 나 이런 거 연애 때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자기야, 나 당신 만나고 한 번도 바람 피거나 이상한 짓 한 적 없어. 그때도 운이 안 좋게 걸린 것뿐이야. 진짜 믿어줘, 제발. 어떤 미친놈이 연애할 때 그런 과거를 얘기를 해. 지금 괜찮으니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뱉는다고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대체 이게 뭐야? 사고는 당신이 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암 걸렸잖아.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한데 그래도 어쨌든 초기라잖아. 수술만 해도 나을 수 있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지금 나랑 장난하니? 미안하면 다야? 우리 아기 못 가질 수도 있다는데 어떡해? 우리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야? 지금도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잖아. 아이 없으면 어때? 그냥 우리 둘이 평생 살면 되지.
당신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난 아이 좋아해. 가지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대체? 양쪽 어른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며 왜 그런 거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저를 만나기 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더 크게 분노할 수는 없었지만 여자 관계 깨끗하다고 시침이 되던 남편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결혼 생활에서 자기 위주로 하는 이기적인 면과 더불어 이 남자를 믿고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강하게 들었죠. 살도 맞대기 싫고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싫어서 어쩌다 보니 각방을 쓰게 되었고요. 수술을 하고 한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베이커리샵 개업 때부터 같이 일해온 알바생 2명에게 건강 사정을 얘기하고 시급을 올려 당분간 일을 전적으로 부탁했어요. 남편은 제 수술 이후로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제가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떻냐고 말을 꺼냈었거든요. 저와 만나기 이전에 잘못한 거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남편에게 차마 냉정하게 못했고요. 훗날 이때 이혼 타이밍을 못 잡은 게 제 자신이 두고두고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겪고 나니 확실히 예전처럼 남편과 사이가 좋을 수는 없었어요. 사소한 일로도 서로가 많이 예민하고 싸우게 되었죠. 몇 달 전만 해도 닭살 커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할 정도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고 점점 번져가면서 코로나의 영향들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것 없는 치명타였고요. 늘 어느 정도 손님들이 북적이던 저희 상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대출로 사업 자금을 충당하던 남편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습니다.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가 나같이 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1년 넘게 이렇게 규제만 계속 외쳐대고 4인 이상 집합 불가에 가게도 9시까지 영업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나 이제 한계야. 가게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아. 못 버티겠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남들도 다 그런 건데. 테이크아웃 포장을 한다고 해도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게 잘 안 되니까 매출도 반토막 나고. 배달을 시작해볼까 싶어. 디저트 메뉴를 좀 더 보완하고. 당신은 대응이라도 되지. 나는 더 어떻게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표는 마이너스에 뭘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갑갑해. 당신이 융통해준 돈도 이제 바닥나고 직원도 1명 빼고 다 정리했고 예전부터 같이 일한 동생들인데 퇴직금도 넉넉하게 못 주고 내보내버렸네. 건물 주인이 월세 다운시켜줘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 답도 없다 이 상황. 그래, 당신도 쉽지 않겠지. 당신 사업이고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 어떤 결정을 하든 신중히 했으면 좋겠고. 옆라인 언니들도 곧 가게 폐업한다고 하더라. 사장 언니가 여기 상권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사람인데도 못 버티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이렇게 여기 상권 다 죽으면 나도 장사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가니 답도 없더군요. 금방 해결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부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장기전이 되니까 사람 상대로 하는 직종들은 타격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도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고요. 제 베이커리 샵은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금은 나아졌지만 남편 술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남편의 결단이었죠. 뭐 어디 가서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뛰던가 해야지. 일단은 나 마음 좀 추스를게. 솔직히 내가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결국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는 배짱이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장사를 할 때는 일정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었는데 집에만 머물고 있으니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식사하는 규칙성이 모두 흐트러지더군요. 늘 저런 핑계만 대었어요. 마음이 힘들다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는 그런 핑계 말입니다.
잔소리를 안 하고 싶었지만 무기력하고 나태해진 남편을 보니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당신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나도 하루하루 정말이지 이 약 물고 버티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무슨 당신 혼자서 엄청난 일 당한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와이프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냐?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서라도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몇 주 일을 해보더니 적성에 안 맞다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줄곧 집에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일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는 전형적인 백수가 되었죠. 안 그래도 집에 들어서면 백수 마냥 빈둥거리는 남편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이번에도 안 가면 당신 진짜 그건 아닌 거 알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 암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 모이는 거야. 알아. 당연히 가려고 했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리 당신 눈에 모자라 보여도 나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나도 당연히 마음 쓰인다고. 평소엔 친정 한번 가자고 사정사정을 해야 가던 인간이 그래도 친정아빠가 위암에 걸리셔서 수술해야 한다니까 그제야 처갓댁에 한번 가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여파는 의료계에도 적용돼서 등록한 보호자 한 명만 환자 입원 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면회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죠. 딸인 저보다도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아빠의 말씀에 엄마가 전담해서 아빠를 간호하기로 하셨어요. 그 와중에 저는 수술한 제 몸을 회복하며 지냈죠. 부모님은 아버지의 위암 발병 이후로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매각하셨습니다. 건물 자리가 워낙 좋았어서 10억 정도의 매매가 되었죠. 아까 장인어른이랑 간만에 통화했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하시네.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는 안 좋으시더라. 그나저나 매장 정리하셨다는 얘기는 뭐야? 아빠 수술은 끝나셨어도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니까 나이도 60대 후반인데 은퇴하실 때도 됐지 뭐. 맞아. 건물 10억 좀 넘게 파셨다더라. 부동산이랑 상가 건물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얼마 정도인데? 나도 모르지. 내가 일일이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알아. 알고 싶지도 않고. 저기 여보 있잖아. 나 사실 사업 아이템 새로 생각해둔 거 있는데 장인어른 투자해보실 생각 없으실까? 뭐라는 거야? 당신 이 시국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있던 것도 정리하는 마당에 생활비 벌어오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사고나 치지 마. 당신 가게 정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정신 차려. 그러고 며칠 후 말뿐인 남편이 웬 바람이 불었는지 친정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퇴원 기념으로 가야 한다나 뭐라나.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발적으로 친정에 간다고 말한 거라 웬일인가 했었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친정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여태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얼굴을 내민 사위놈한테 저희 아빠는 따뜻한 말만 하셨습니다. 그 인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사위 가게 좁고 많이 힘들지? 자네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야. 버틴다고 고생이 많았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만 어디 힘들었나요. 다들 힘들 시기죠. 이번에 건물이 좋은 가격에 팔려서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이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번에 암 판정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네. 사람이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산만 쟁여놓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말이야. 앞으로 좀 쉬엄쉬엄 여행도 하고 취미도 하고 노후를 보낼까 싶네. 그래서 부동산이랑 상가 건물, 아파트 있는 거 자식들 물려줄까 싶어. 우리 딸이 이번에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새삼 내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어서 쓰라고 물려줘야지. 원래도 재산 다 분배해주고 떠나려 했는데 말이야. 우리 딸내미 앞으로 건물이랑 부동산 해줄까 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100번 1000번 옳으신 말씀이죠. 압류, 장인어른 말씀이 다 옳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며 자금 좀 융통할 곳 없냐는 남편 앞에 친정아버지가 재산 상속 얘기를 꺼냈으니 남편은 저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흥분해서 난리가 났더랬죠.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아까 말이야, 당신도 들었지? 상가랑 부동산 있는 거 당신 명의로 해주신다는 거.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시겠다니 대박. 그럼 나한테도 재산 주시겠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아까 얘기 못 들었어? 나랑 내 남동생한테 주신다는 말씀뿐이었는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야. 자식들한테 다 주신다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 당신이 왜 자식이야. 사위는 사위지. 당신은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어떻게 그렇게 듣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들어? 김칫국 마시지 마. 그런 거 아닐 테니까. 행여나 재산 상속받고 사업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도 마. 말을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당신은? 그리고 나한테는 아니라고? 장인어른 너무하시네. 사위는 자식도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니니? 당신 양심 좀 있어라. 결혼하고 처가에 몇 번 갔어. 오늘이 첫 번째 방문이었어. 우리 아빠 이번에 아플 때도 그래. 병원 한번 같이 간 적 있어? 바랄 걸 바래. 친자식인 나도 안 바라고 있어. 아니, 그래도 그 많은 재산 중에 하나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 그래, 부모한테 재산 받는다 쳐. 증여세는 어떡할 건데? 내가 아는 친구는 몇 억짜리 아파트 받고 증여세 6천만 원 넘게 냈다는데 당신 아빠한테 재산 받으면 세금 낼 돈은 있어? 있냐고!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무슨 세금이야? 이것 봐봐. 이러니 내가 말리지. 받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 안 해? 재산 상속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정말 속이 터지는 인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만 저희 친정아빠 재산을 노리길래 제가 증여세 얘기를 꺼냈더니 가게 접고 땡전 한 푼 없던 남편은 재산 물려받는 얘기를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됐겠죠. 저런 것만 봐도 기생충 기질이 딱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남편 놈의 저런 기질은 유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좀 먼 거리에 있었어요. 시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는 독특하게도 시아주버님 집에 1년, 저희 집에 1년 돌아가면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했어요. 혼자서 본가에 계시면 적적하실 테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네 집에 오가시면 그래도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마음의 허함이 채워지셔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짐을 싣고 같이 오셨어요. 시아주버님은 시청에서 공무직을 하고 계셨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시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이라니. 부자는 서로 생긴 것도 달랐지만 성격도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불행히도 시아버지 판박이었고요.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윗대 할아버지께서 고향에서 아주 큰 지역 유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부자셨는데 시아버지가 평생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한량처럼 사셨다고 하더군요. 시아주버님은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했다고요. 잘하면서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요즘 들어 부쩍 용돈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 동서. 조심하라고. 정말이에요, 형님? 용돈을요? 아버님 용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아유, 말도 마요. 몇 년 동안 만나시던 여사님이랑 얼마 전에 헤어지셨거든. 여기 와서 새 여자친구 만들겠다고 저러신다니까. 남편은 남사스럽다고 얘기도 못 꺼내게 해.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재혼을 하지 그랬냐고. 내가 봤을 때 재혼은 불가능해. 바람기가 다분하셔서. 앞으로 또 시아버지와 1년간 같이 살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왔어요.
철딱선이 없고 한숨 나오는 건 제 남편으로도 족한데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시아버지와 살았을 때는 즉흥적이고 철없는 행동과 말에 얼마나 당황하고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형님이랑 시아주버님이 많은 걸 알려주시고 대처법을 대강 설명해 주셔서 넘길 수 있었고요.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부는 새 식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 애인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라. 기본 자금이 있어야 데이트도 하고 꼬시기도 하지. 아가,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아유, 아버님,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돈으로 만나신다는 생각 너무 옛날 사고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할망구들이 돈을 더 밝혀요. 돈 없는 할배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야 제표 그 녀석이 가게 일을 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용돈 다 쓴 거지. 요즘은 걔가 나보다 돈 더 없을걸. 며느님이 용돈 주셔야죠. 저렇게 용돈을 올려달라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어떤 때는 그 다음날 용돈을 가불해달라고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청소년 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자랑 데이트한다고 용돈을 가불해달라니 기가 찼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힘든 마당에 객식구가 한 명이 늘어나니까 체감상 생활비가 배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외벌이 중이라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였죠. 더군다나 시아버지와 남편한테 제가 더더욱 적개감이 들기 시작한 건 시아버지가 당신 아들과 똑같이 저희 친정아버지 재산을 탐낸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아가. 사돈 어르신 암 수술 잘 됐다며? 다행이구나. 아프다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나도 비슷한 연배이니 남일 같지 않더라. 우리 나이 되면 그렇게 고장난 데가 많아지는지 원. 그건 그렇고 사돈이 재산 물려주신다고 했다며?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며칠 전에 제표가 말하더라. 이번에 사돈 만났을 때 재산 준다는 말 들었다고. 너한테는 딸이니까 당연히 주겠고 자기는 사위라서 간당간당 할 것 같다던데.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우리 제표한테도 사돈이 한몫 떼어주시겠지? 사이도 자식인데.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재산 주신다고 말씀 꺼낸 건 사실이지만 저랑 남동생 둘 다 알아서 잘 살고 있고 받을 생각 크게 없어요. 그이한테 뭘 주신다는 말도 따로 없었는데 무작정 뭔가를 바라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왜? 부모가 능력되고 재산이 있어서 준다는데 너는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제표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던데 내 생각도 그렇네. 네가 재산 안 받는다면 우리 아들 앞으로 물려받는 건 어때? 아니요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이한테도 말했지만 재산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한테 재산 주신다는 얘기 따로 없기도 하고요. 에헤이, 아무리 그래도 사이도 아들인 건데 우리 아들이 재산 받으면 나도 덕 좀 볼 텐데 아깝네. 어떻게 안 되겠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그새 처가댁 재산 얘기를 서로 했나 보더군요. 근데 그 얘기를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 시아버지라니. 저희 부모님 재산이 자신들 소유도 아니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심보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우리 친정재산 상속 얘기 꺼냈어? 왜 하면 안 되는 얘기야? 아빠가 자꾸만 새로 일 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처가에서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상황 보고 사업 시작해보려고 한다 했지. 참 대단하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당장 물려받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준다고 한 것 더더욱 아니고 당신 집안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바랄 수 있어? 나도 안 바라는데? 나 참 답답해 죽겠다. 당신 말이야, 장인어른 말씀 생각해봐. 주신다고 하잖아. 누구나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지. 당신이랑 처남이 이상한 거야. 나 같으면 당장 넙죽 받겠다.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 5년, 10년으로 세금 분할 납부된다더라. 당신 말대로 한꺼번에 세금 내는 건 불가능해도 나눠서 낸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그렇게 좋아? 어떻게든 그렇게 재산 받아내고 싶니? 왜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고 소문내고 다니지 그래? 그런 걸 친구들한테 왜 물어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재산 이야기하는 거 지쳐. 난 받을 생각 없다고 했어. 언젠가 부모님이 노후생활 하시면서 20, 30년 넘게 자신들 재산 충분히 다 누리시고 돌아가시면 몰라도 지금 아직 60대고 젊으셔. 100세 시대에 본인들 목 다 누려야 한다고 봐.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받는다는 말이네. 그럼 이렇게 하자고. 나 공동명의해줘. 100번 양보해서 하는 말이야. 내 명의로 재산 못 받는다면 공동명의라도 약속 받아야겠어. 그런데 재산 빨리 받을 생각은 진짜 없는 거야? 혹시 장인어른이 중간에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말 무슨 의미야? 우리 아빠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이야? 일찍 돌아가시면이라니! 유언 얘기는 또 뭐야? 이제 건강 회복해서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만데 그런 저주를 퍼부어. 당신 돈에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그것도 자식이 내 앞에서! 사람 말 좀 제대로 이해하고 큰 소리를 내. 그만큼 내가 돈이 절실하다고. 돈 앞에서 무슨 우아 떨고 배려하고 있어? 당신 진짜 세상 물 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공동명의를 왜 해줘?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 안 되겠다. 이혼하자. 하다 당신 아버지까지 나한테 우리 아빠 재산은 누가 갖는 거냐 하는 소리 듣는데 나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 이혼하자. 그 말다툼 이후 심각하게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국이라지만 자신의 것도 아닌데 친정돈에 대해 뻔뻔하게 구는 남편에게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늘 남편 사고 뒷수습만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지치고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얼굴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갑자기 이혼 합의서라니 무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나 당신이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던 거야. 알아? 당신 뒷바라지하고 수습하고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 아빠 재산까지 탐내? 이혼하자. 도저히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합의 이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사고를 그렇게 쳤다고 해.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그거 재산 나랑 공동명의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협박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협박하는 거라고 치자. 됐니? 다 필요 없고 나 너랑 이혼하는 그거 소송 준비할게. 그리고 합의든 소송이든 무조건 이혼할 테니까 아버님이랑 내 집에서 나가. 일주일 기한 줄게. 아니면 업체 불러서 집 밖에 당신이랑 아버님 짐 쳐 던져 놓을 테니까 잘 생각하고. 남편이 쉽게 저를 놓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의지하고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얼마인데 쉽게 놓아주겠어요? 마이너스 잔고인데 더더욱 그렇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뒤통수 맞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배우자 재산 조회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쥐뿔없다, 가게도 다 빚으로 만든 거다 해놓고는 남편은 저보다 재산이 많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돈 없다고 저희 친정 재산을 넘보고 쇼를 하다니. 까도 양파 같은 사기꾼이었어요. 집에서 내보내고 제가 틈을 안 주자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어떨 때는 폭력도 휘두르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접근 명령을 신청하고 경찰을 부르자 그나마 잠잠해졌죠. 그렇게 질척거리고 더러운 기분으로 결혼 생활이 쫑이 났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고 재산 분할 청구해서 가장으로서 생활을 꾸려나간 기여도가 인정되어 2억 상당의 재산을 받게 되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혼 소송에서도 내가 승소를 했고 위자료며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냈는데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이 생긴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혼한 여자를 이상하게 보니까요. 그게 참 씁쓸합니다. 친구들이나 친정 부모님은 이제라도 좋은 인연을 찾아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고들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경험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모시고 내일 열심히 하면서 멋진 싱글의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제가 잘 선택한 게 맞겠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글을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